자, 그렇게 해서 이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이념 간의 대립 속에서 전쟁도 벌어졌다는 거야. 총이 직접 사용되고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졌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볼 수 있어요. 46년부터 49년까지 연표도 보셔야 되고요. 국민당은 자본주의,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당연히 국민당이 우세했어.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거든. 지원을 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자금도 지원을 해주면서 되게 쉽게 국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 미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던 게 국민당은 군사력 규모가 한 400만 명 정도, 공산당은 100만 명 정도였거든. 거의 4배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야, 국민당이 쉽게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공산당은 소련이 버리고 간 무기를 주워서 사용하는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만주나 예난이나 화북 같은 데를 또 국민당이 다 장악을 했어. 그래서 생각하기에 되게 빨리 쉽게 국민당이 이제 승리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저 거대한 중국의 땅덩어리에 등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상상해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게 전체가 다 자본주의 국가고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가 달성이 되었겠죠. 어쨌건 간에 그런데 중기부터는 국공내전에 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게 국민당이 당시에 너무 부정부패했어. 너무 부정부패했어. 선생님이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어떤 친구가 왜 공산당을 미화하냐. 선생님이 공산당 미화하는 게 아니라 타이완의 교육과정에서도 국민당의 부정부패로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했다고 가르치거든. 어느 정도로 부패를 했는가. 당시에 미국에서 탱크라던가 무기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국민당이 생각하기엔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니까 반대편이 공산당 군대인데 공산당 군대에게 미국한테 받은 무기를 팔아서 넘겼어.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알아? 좀 이따 6.25 전쟁 보겠지만 6.25 전쟁에서 북한을 중국군이 도와주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군 옷을 보고서 아군이라고 생각했대. 미국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 공산당 군대가 그 정도로 되게 심각했다는 거야. 전쟁 상황에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전쟁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폭등하죠. 67%까지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민당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반면에 공산당의 군대는 사람들을 달콤하게 감을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있었어.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국가는 다 실패를 했잖아.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잘 나가고 있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사회주의 국가야? 경제적으로 다 개혁개방해서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첨단의 자본주의의 모습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잖아. 정치적 권력만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지. 당시에 공산당의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 이 시기의 사람들에겐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조선 공산당 창당됐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들어서는 얼마나 좋은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경쟁하지 않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가지고 더 이상 경쟁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잖아. 당시에 중국의 공산당의 군대, 중국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했어. 말이 토지개혁이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 줄 알아? 그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 강제로 때려서 뺏어. 그런 다음에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이런 나라가 온다. 받은 사람 입장에선 좋지. 여러 번 부모님 땅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다 이전을 해 나갔던 거야. 점령지에서 토지 개혁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 재산을 가지지 못했던 농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 결과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본토에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되고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패배하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지. 그때 장제스가 어떻게 됐냐면 황실의 보물을 배에다가 다 싣고서 타이완으로 갔어. 근데 마오쩌둥이 공격하진 않았어. 왜냐면 황실의 보물이라 그거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 사실상 유물이 사라지는 거니까 타이완까지 다 통일하고 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 황실의 보물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거든. 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중국의 황실 보물과 관련된 전시전을 했는데 60년 동안 아이템이 한 개도 겹치지 않았대. 60년 동안 선생님이 입은 옷이 겹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야.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던 게 문화대혁명 시기에 다 때려 부수고 티베트 사원만 6,000개를 파괴를 했다고 하니까 타이완으로 당연히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나마 남아있다라고 사실상 볼 수도 있겠지. 국민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요즘에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양안 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서 동안과 서안이 대립하는 관계라는 거지. 서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고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이 타이완, 중화민국이 대립하는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여러분 양안 관계를 오랫동안 가지고 갈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49년에 끝났잖아. 50년쯤에는 타이완을 흡수하려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 한 전선도 구축하고 15만 장병도 이제 바닷가에 집결시켜가지고 타이완 들어가려고 했는데 6.25 전쟁 때문에 타이완을 통일을 못한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